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의생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사 교실 고질사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뭐 하나를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요. 자, 짜자잔! 요겁니다. 자, 이게 한국사 교재입니다. 제가 방학 동안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 1년치 한국사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학습지 매일매일 받아가지고 한 장씩 받아서 보관하기 너무 귀찮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거든요. 되게 편하겠죠? 기대가 많이 되실 겁니다. 우리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더욱더 열심히 해보자고요. 알았죠? 파이팅!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고려의 성립, 그 다음에 고려의 통치체제, 그래서 중앙정치조직, 지방행정조직, 그 다음에 교육 및 그 다음에 관리선발제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우리 중앙정치제도 우리 이성육부라고 했죠. 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아래의 육부에서 정책을 집행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이 모인 독자적인 회의기구가 있었다. 도경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 관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면 대간이라고 했죠. 자, 이들은 간쟁, 봉박, 서경의 권한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지방행정조직은 우리 오도, 양계다. 오도는 일반행정구역, 양계는 군사행정구역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관리선발제도로 우리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처음으로 과거제도가 실시됐다. 그 다음에 음서제도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제8강 문벌사회 성립과 동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먼저 문벌 귀족사회에 대해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문벌 귀족이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뭐 귀족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문벌이라는 얘기는 뭘까? 자, 우리 요즘 사회를 우리가 학벌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학벌 사회라는 얘기는 뭐냐면 얼만큼 배웠느냐, 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출세가 좌우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학벌 사회라고 합니다. 그럼 고려시대는 어떤 사회였느냐? 문벌 사회였다. 문벌 귀족 사회였다. 문벌이라는 얘기는 이 문자는 바로 가문을 말합니다. 가문. 자, 어느 가문 출신이냐에 따라서 개인의 성공과 출세가 좌우되는 사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가문 출신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가문, 고위 가문일수록, 지체가 높은 가문일수록 더욱더 많은 특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고려 전기 사회는 문벌 귀족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문벌 귀족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 문벌 귀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형성됐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초기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한 주체는 호족 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력 호족들이 처음에 이제 고위 관직을 차지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중앙 관료들을 보면 일단 그 성분을 보면 호족 출신 관료들도 있었고요. 또 이 호족과 결탁한 세력들이 육두품들이었잖아. 그 육두품들도 이제 고려 초기에 중앙 관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육두품 출신들도 이들도 이제 중앙 관료로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대대로 고위 관직을 차지하면서 이들을 뭐라고 했느냐? 문벌 귀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문벌 귀족. 자, 한 번씩 외쳤나요? 문벌 귀족. 자, 그러면 이 문벌 귀족들은 그러면 어떠한 특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면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정치면으로 보면 이들은요 고위 관직을 차지했겠죠. 어떻게? 그렇지? 자, 이들은 과거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관료가 되고 또 승진해 나가기도 했겠지만 과거 말고도 이들은 아무런 능력 없이도 어느 가문 출신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품 이상이면 어떤 특혜가 있다고 했어?
우리 음서에 특혜가 있다라고 이랬죠. 그러니까 과거라든가 음서 제도를 통해서 세습적으로 고위 관직을 독차지했다 이겁니다. 자, 경제적으로는요 어떤 특혜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자, 이들은 뭐 대대로 물려온 대규모의 토지가 있겠죠. 자, 이들은 관리가 됐으니까 관직 복무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과전을 지급받습니다. 과전 지급받고요. 자, 이들은 뭐 역시 또 특혜야. 자, 5품 이상 고위 관직자들은 이러한 과전 외에도 공음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받는데, 과전은 관직 복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직에서 떠나면 국가에 반납을 해요. 그런데 공음전은 반납할 필요가 없는, 즉 세습 가능한 토지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벌 귀족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원래 개인 토지가 있을 것이고, 사적인 토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관직 복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과전, 그 다음에 세습이 가능한 공음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토지를 소유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으로는요 당연히 혼인을 할 때도 아무 가문이나 혼인하지 않죠. 어느 가문 출신이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이 문벌귀족들은 자기들끼리만 폐쇄적으로 혼인하겠죠. 배타적으로 혼인할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가문은 뭐니 해도 왕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왕실이나 혹은 또 고위 문벌 귀족들, 아주 높은 신분의 높은 가문들끼리만 폐쇄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폐쇄적인 통혼 관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폐쇄적 통혼 관계로 그들끼리 이러한 고려사의 모든 기득권, 특혜를 독차지했다, 독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문벌 귀족 가문, 어떤 가장 대표적인 고려 전기의 문벌 귀족 가문은 바로 인주 이씨예요. 혹은 경원 이씨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주, 경원, 좀 쉽게 말하면 바로 인천이에요. 인천 이씨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가문이 가장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이었어요. 특히 이 가문은, 즉 인주 이씨는 왕실과 대대로 혼인관계를 맺어서 엄청난 권력을 차지를 해요. 자, 지금 띄우겠습니다. 자, 바로 인주 이씨 가문의 어떤 왕실과의 혼인 가계도가 지금 나옵니다. 자, 거기서 보면 그 이자연을 필두로 해서 뭐 이예, 이석, 이정, 이호 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딸들을 왕과 결혼시켜서 왕의 외척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유지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인물은 바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자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자겸 볼까요? 이자겸은 자, 그 딸은, 둘째 딸인데요, 예종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왕의 외척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예종과 이자겸의 둘째 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얘가 이제 예종이 죽고 인종으로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자겸은 왕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막강한 권력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권력을 혼자서 독차지하게 되면 거기에선 필연적으로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죠. 뭐 높은 벼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것저것 막 뇌물 뭐 이런 거 잔뜩 갖다 바치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직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냥 아부 떠는 애들, 이런 자기 이제 부하들, 이런 애들을 요직, 중요한 관직에 앉히고 뇌물 뜯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인종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인종도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종이 다른 가문과 결혼하게 되면 권력을 뺏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자겸이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보세요. 인종의 비를 보세요. 인종의 비도 역시 뭐예요?
이자겸의 딸 그렇죠? 즉 인종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셋째 딸과 자신의 넷째 딸을 인종에게 시집 보낸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셋째 딸, 넷째 딸을 자신의 외손자에게 시집 보낸 거야. 야, 그러면 인종은 지금 누구랑 결혼한 거야? 조금 어렵니? 아니지? 바로 자신의 이모와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왜? 이자겸의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완전 콩가루지만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더라 이겁니다. 자, 인종이 왕이 되고 인종이 어리고 그러니까 더더욱 막강한 권한을 차지하겠지요. 그래서 송나라에 외교 문서를 보낼 때도 자신을 지군국사라고 해가지고 거의 왕과 대등한 정도의 지위, 이것을 뭐 표현하기 지위라고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인종이 나이 어릴 때는 뭐 외할아버지가 하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죠. 뭔지도 모르니까 뭘 알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인종도 이제 점점 성인이 돼가고 이제 속된 말로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외할아버지라는 걸 알겠는데 엄밀히 말하면 외할아버지도 내 신하 아니야. 근데 왜 지가 왕처럼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종은 이자겸을 멀리하게 되고 가능하면 이자겸을 제거하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은요, 막강한 또 백이 있어. 어떤 백이 있냐면 이 이자겸의 사돈이 누구냐면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척준경은 당시 고려 최고의 무장이야, 무장. 그러니까 무력적인 기반도 가지고 있는 거야, 사돈으로서.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자겸에 대해서 누가 대립해? 당연히 인종은 외할아버지지만 꼴배기가 싫죠. 쫓아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눈치챈 왕 밑에 측근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측근 세력들은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방 출신의, 그러니까 문벌 귀족들은 당연히 개경 출신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방에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 아니 이런 세상에 이런 더러운 일이 어디 있어? 모든 권력은 다 저 개경에서 살고 있는 저 문벌 귀족들 과거로 온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음서로 해서 왔는데 말이야, 혼자서 승승장구하고 말이야, 엄청난 권력 가지고 있고 말이야, 뇌물 받고 말이야,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 제거해야 자신들이 또 권력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신진 세력들, 지방 출신의 신진 세력들, 이들이 왕의 측근 세력으로 결탁을 하고 이 두 세력들이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종과 또 그 측근 세력들이 먼저 이자겸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궁궐에 들어가서, 궁궐에는 당시 척준경의 아들과 아우가 있었는데 얘네들을 제거를 해버린 거야. 응? 그러니까 분노했겠죠.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자겸과 척준경 분노했겠죠. 그러니까 척준경 당시 고려 최고의 무장 아니야. 얘가 군대를 이끌고 다시 궁궐로 들어가서 궁궐에 불을 지르고 심지어 왕을 향해 화살까지 쏘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유명한 이자겸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왕 인종과 그 측근 세력들이 이자겸 일파들을 제거하려고 했다가 되치기 당한 거죠. 이게 이자겸의 난. 결국 이 이후에 인종은 이제 뭐 후달리는 거지 뭐. 그래서 이자겸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려고까지도 해요. 물론 신하들의 반대로 그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자겸은 쩍쩍 입맛만 다시게 되는 거죠. 자, 궁궐이 불탔다는 이유로 이자겸은 인종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뭐 거의 인질이 된 거죠, 인질. 그리고 이자겸은 자신이 직접 왕이 되기 위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그게 뭐냐면
18자 위왕설이야. 자, 18자가 뭐가 된다? 왕이 된다 이거야. 자, 18자 위왕설을 퍼뜨려요. 18자가 뭐냐? 자, 이걸 합쳐볼게요. 10자죠. 8팔자죠. 보이시나? 자, 아들 자자죠. 이렇게 합치면 뭐가 돼요? 보이나요? 2가 되죠. 오양기자 2가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이 씨가 왕이 된다. 이런 소문, 자신이 왕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소문까지 퍼뜨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임종까지 제거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그 임종 비의 재치로 인해서 그것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무튼 이 임종은 거의 이제 목숨까지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자겸의 아들의 노비와 척준경의 노비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그때 이 이자겸의 아들의 노비가 야, 니네 주인은 궁궐에 불 지르고 말이야, 왕한테까지 화살 쏘고 말이야, 이거는 잡아 죽여도 성취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놈이야, 이런 식으로 씹어댄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자겸의 아들의 종이 위함다. 척준경의 종이 척준경한테 와! 이렇게 막 불어댄 거야. 그래서 척준경이 분노하게 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자겸과 척준경의 사이가 벌어져. 바로 그때 임종이 척준경한테 편지를 보냈죠. 척준경공에 지금 이자겸 일파의 횡포가 너무 심하지 않소. 이게 나라 꼴이 제대로 된 것이오. 이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 당신 척준경공, 당신이 도와주시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척준경은 요것이 명분이 되는 거죠. 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자겸을 체포를 해서 나중에 저 멀리 전라남도 영광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고요. 거기서 이자겸은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무하게 이자겸은 제거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척준경이 권력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인종도 척준경이 그냥 마음에 들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때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지상이라는 사람은 서경 출신, 평양이죠. 서경 출신의 매우 뛰어난 문신이었고요. 시 엄청 잘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가 옛날 국어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문인이었던 김부식,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과 양대산맥, 오히려 정지상이 더 뛰어나다 이럴 정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지상이 척준경을 탄핵을 해요. 척준경 저 사람은 궁궐에 불지르고 왕을 위해 향해서 활까지 썼다. 대역죄인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공신되느냐?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척준경까지도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자겸도 죽었고요. 척준경도 관직에서 쫓겨났고요. 이제 이러한 공을 세운 사람이 정지상 아니야. 얘가 어느 출신이라고? 서경 출신이라고. 그래서 이 정지상이 말이야, 왕에게 한 사람을 또 추천을 해요. 폐하, 저희 서경 출신에 아주 훌륭한 승려 출신이 있는데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정계로 진출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묘청, 그렇죠? 서경 출신의 승려였습니다. 이 묘청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이 그 당시 정계의 서경 세력이 빡 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서경 세력이 이렇게 급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부식을 중심으로 하는 개경 세력들은 또 이들의 행위가 탐탁치가 않죠. 이들 서경 세력들은요,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느냐? 세 가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서경 세력은 야, 이자겸의 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 개경의 지덕이 쇠했다 이거야. 당신은 풍수지리설이 중요하죠.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이제 개경의 땅의 힘, 지력이 떨어졌으니 지력이 왕성한 서경으로 천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쳐요. 이게 바로 서경천도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시에 강대국으로 떠오른 금나라, 이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세 번째로, 야, 칭제건원. 자, 이거 얘기했습니다. 칭제건원 뭐라고?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제정하자, 이러한 내용이죠. 자,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 세력들이 이러한 것을 주장을 해서 왕도 혹하죠. 왕의 입장, 인종의 입장에서 보면 지긋지긋한 개경에 있고 싶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서경, 야, 왕권 때부터 서경 중시했잖아. 그래, 거기로 가자. 그래서 새로운 궁궐을 짓자.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도 새로 막 지으려고 공사를 막 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야. 이제 서경천도가 눈에 오고 있는데 이러한 서경 세력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애들은 누굴까? 그렇죠? 개경 세력이야. 대표적인 인물 김부식. 얘네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안녕과 질서가 필요한데 천도를 하게 되면 또 더더욱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명분을 내걸고 이제 서경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인데, 근데 때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화궁 궁궐 공사 현장에 계속해서 벼락이 치고 그 다음에 화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러니까 아니 김부식은 더더욱 더 신나게 떠들게 되는 거지. 아니 그렇게 좋은 땅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저건 서경 세력들이 자신들의 근거지로 가서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불과하다. 안 된다. never!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가 왕도 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서경천도는 백지화됩니다. 열받은 묘청, 에이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나라를 세울 테야! 그래서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계라고 해서 자신이 직접 난을 일으킵니다. 이게 묘청의 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이시나? 조금 끝에서 보이는데. 자, 묘청의 난입니다. 그래서 직접 서경에서 다시 직접 난을 일으키게 된 거지. 그럼 이거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진압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부식이죠. 자, 진압. 누구에 의해서? 김부식. 1년여 만에 이제 진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기존의 이런 고려의 문벌 귀족 사회가 뿌리째부터 흔들리게 만든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통해서 고려의 문벌 귀족 사회는 동요하더라. 동요하다는 게 뭐야? 흔들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흔들려가는, 무너져가는 문벌 귀족 사회를 완전히 붕괴시킨 사건이 뭐냐? 바로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상 아주 특이한 시기죠.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한, 현대사에서도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를 이르는 이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럼 무신들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는 무신 정권 시대가 딱 100년 동안 전개가 됩니다. 무신 정권 성립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바로 문벌 귀족 사회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사건이었다는 거. 그럼 우리 무신 정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신 정변이 일어난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자, 먼저 이제 인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의종인데요. 의종이 참 정치를 못했어요. 시정, 정치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사는 돌보지 않고 맨날 문신들 띄고 뭐 소풍 다니면서 술판 벌이게 되는 거야. 맨날 이 짓거리만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뭐 술판 벌이게 되면 뒤에서 호위하는 애들 다 이제 무신들이 이제 호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배경은 뭐냐? 바로 무신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이게 제일 근본적인 이유였지. 자, 무신들이 차별을 받았어. 앞서 과거 제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했지만 고려시대는 무신을 뽑는 무과가 실시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무신들은 어떤 사람들이 무신이 되느냐? 집안이 매우 낮거나 천하거나 또는 일반 평민들, 일반 상민들이 군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뭐 승진을 하거나 혹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승진해서 장군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가문은 매우 천하죠. 그러니까 문신들은 가문이 매우 훌륭하고 좋은데 무신들은 천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문신들이 무신을 깔보게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무신 정변의 주동자이기도 했던 그 정중부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수염이 정말 멋있어서 의종이 막 칭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 새파랗게 젊은 놈이야. 갓 정계 진출한 놈이 이 상장군인 정중부의 수염을 말이에요, 초로 불태우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 그런데도 정중부는 김부식이 무서워서 김돈중 혼을 못 내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 고려 사회였어. 그러니까 무신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무신들의 차별, 무신 차별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고, 또 이 문벌 귀족들이 군인전까지 말이야. 당시 고려의 군인들은 직업 군인이었는데, 이 고려의 군인들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거든요. 이게 군인전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복무하니까 그 대가로 토지를 지급해줬는데, 이 군인전까지 이 문벌귀족들이 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급 군인들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무신정변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개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종이 보현원이라는 곳으로 행차를 갑니다. 그런데 그 행차가 있으니까 뭐 이제 수레 타고 뭐 가마 타고 뭐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 가다가 조금 쉬어요. 휴식 시간이 왔는데 심심하니까 왕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병수바키라고 해서 뭐 요즘 말하면 하면 태권도 대련 이런 시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걸 하도록 했는데, 당시 삼품의 대장군 이소웅과 그다음에 젊은 장교 사이에 이제 대결이 있게 된 거야. 근데 거기서 막 하는데 이 삼품의 이소웅이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본 이 오품의 정말로 젊은 정말 낮은 그런 문신 이 한뇌란 놈이 와가지고 뒤로 물러나는 이소웅의 뺨을 갈겨버리게 되는 거야. 이런 단위가 빠져가지고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이거 젊은 장교 하나 이기지 못하고 그런 놈이 어떻게 우리 폐하를 보위를 하고 너한테 어떻게 우리 폐하에 안위를 맡기겠냐, 이 싸가지 없는 저쩌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오품 저 밑에 있는 놈이 삼품을 뺨을 때리는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분노하게 된 거고, 이것을 기회로 보현원에 갔을 때 이제 무신들이 난을 일으키는 거야. 정변을 일으킨 거야. 그 행동 대장이 누구였느냐? 이의방이라는 사람. 이 의방이라는 사람이 추측이 되어서 무신 정변을 일으키고, 무릇 문신의 관을 쓴 놈은 쌍그리 없애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신 정변을 일으켰고요. 의종은 폐위를 시켜서 저 거제도로 귀양 보내버리고요. 문신들 죽여버리고 자신들, 무신들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게 된 거야. 그런데 이의방을 정중부가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천한 놈 주제에 감히 자기의 딸을 왕비로 앉히려고 그래? 싸가지 없는 놈,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정중부가 권력을 잡아요. 근데 이 정중부와 그의 동생의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면서 또 뇌물 받고 뭐
죄 없는 사람 죽이고 농민들 토지 빼앗고 얘도 저질이야 저질. 그러다 보니까 청년 장군인 경대승이 너도 죽어 이 자식아. 그래서 경대승이 권력을 잡아. 지금 무신들끼리 서로 죽이고 있죠? 자, 잠깐 또 불이 꺼졌네요. 자, 이 경대승은 또 다른 무신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거느리는 호위 사병 집단을 둬요. 이게 도방이에요. 도방. 이 도방은 또 병호를 맡기게 되는데 얘도 병으로 일찍 죽어요. 경대승이 죽은 다음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의민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의민이라는 사람은 엄마가 절의 비였어. 그러니까 절에서 일하는 노비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려사회는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이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거든. 이 노비 출신인 이의민이 최고 권력자가 된 거야. 야,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러니까 야, 노비 출신의 천한 놈이 최고 권력자가 돼? 이런 건방진 너도 죽어! 너도 죽여. 누가? 그 이름도 유명한 최충원이. 그래서 이 최충원이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그의 아들 최우, 또 최항, 최의에 이르기까지 4대 60년간 최씨 정권이 또 이어지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무신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해가는 시기. 그래서 이제 원을 굴복해서 강화에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시기를 우리는 무신 정권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무신 정권 시기의 최고 정치 기구는 무엇이든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2단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의민이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이 시기에는요, 어느 기구가 최고 정치 기구였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중성, 문화상, 상성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기능이다. 올스톱이야. 그럼 실질적으로 어디서 하느냐?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무신들이 정치하니까 무신들의 회의 기구가 있을 거 아니야. 옛날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무신 정권이 있기 전부터 무신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중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방이 계속해서 최고 정치기구로서 국가 일을 결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무신들이 서로 상호 정권 쟁탈전을 벌일 때 최고 정치기구는 중방이었어요. 자, 그런데 최충원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최충원은 별도로 교정 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두어서 이것이 최씨 정권 내내 최고 정치 기구의 역할을 합니다. 자, 최씨 정권 때는 교정 도감이라고 하는 기구가 최고 정치 기구였다. 자, 최후 때는요, 최후는 여전히 교정 도감은 그대로예요. 예. 그런데 별도로 정방이라는 것을 둬요. 그럼 정방은 뭐냐? 정방은 바로 관리를 임명할 때 관리의 인사, 그러니까 임명하고 잘라버리고 이동시키고 이런 거, 관리의 인사를 정방에서 하도록 했는데 이 정방이 어디 있는 거야? 최후의 집에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관리의 인사권을 차지한 게 정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정방도 있었고요. 그러면 얘네들 최씨 정권이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려면 군사적인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밑에 군인들이 얘네를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최씨 정권은 개인적인 사병 집단을 거느려요. 이게 도방. 자, 도방은 경대승이 처음 만들었는데 최씨 정권이 더욱더 강화시키죠. 자, 도방. 그 다음에 삼별초라고 하는. 삼별초 많이 들어봤죠? 네, 뒤에 나올 텐데 이런 도방과 삼별초가 바로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의 역할을 담당하고 최씨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 군사 기구였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게 됐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무신들이 집권했던 시기 약 100년 동안 이 무신 정권기에 어떠한 사회적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계속해서 무신들끼리 서로 정권 쟁탈전을 벌였죠? 이거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자, 이들 최충원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중방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했다. 이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는 바로 문벌 귀족들처럼
자신들이 힘이 있으니까 뭐 농민들 토지 빼앗고 별짓거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농민들로부터 세금 걷어가지고 이제 자기 배불리게 하고 말이야. 그런 짓거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농장도 확대시켜 나가고 농민에 대한 스타일도 더더욱 심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참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 그러니까 무신정권 시기에는 농민 봉기가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농민 봉기. 자, 공주 명학수라는 곳에서 망소이 형제가 난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망소이. 자, 그 다음에 경상도 지방, 오늘날 경상도 지방에서는 김삼이라든가 효심과 같은 그러한 농민들이 봉기를 했다, 난을 일으켰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이러한 농민 봉기 외에도 천민들도 얘들도 모인 거야. 얘들도 단결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신분 해방 운동을 벌여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 바로 최충헌이 거느리는 개인적인 노비, 사무였던 만적이라는 애가 있어요. 만적! 얘가 개경의 노비들을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합니다. 이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왕후장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왕과 왕후, 왕비죠? 장군, 상, 재상. 왕과 왕비, 장군과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우리도 우리 주인들을 죽이고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어? 장군도 되고 재상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주인들 죽이고 봉기하자.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 물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건 천민들이 처음으로 신분해방운동을 벌였던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자, 무신정권계의 사회변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무신들 간의 상호 정권 쟁탈전이 있었다. 자, 두 번째, 분방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했다. 자, 그 다음에 대토지, 우리 농장을 대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농장 확대가 되고 수탈도 강화시키고. 자, 그 다음에 농민봉기 있었다. 망소이, 김삼이, 효심의 난. 천민들도 신분 해방운동 벌였다. 만적의 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좀 제가 설명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시고요. 제가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질문해도 되고요. 질문방 있으니까 질문해도 되고요. 나중에 또 저한테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수업 잘 들으셨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PPT를 통해 제8강 문벌사회의 성립과 동요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벌귀족사회의 성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벌귀족이 어떤 사람들이 문벌귀족이 됐는가부터 봐야 되겠죠. 먼저 고려 초기에 호족 출신의 중앙관료와 그 다음에 육두품 출신의 중앙관료들이 이제 문벌귀족이 되는 거죠. 즉 이들 호족과 육두품 출신의 중앙관료들이 대를 이어서 고위관직을 독차지하게 되면서 이들이 폐쇄적인 특권을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문벌귀족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고려 전기 사회는 이들 문벌귀족에게 특권이 독점된 그러한 사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벌이라고 하면 특정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용어로서 문벌귀족 사회라는 얘기는 개인의 출세와 성공이 어느 가문 출신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벌귀족들이 가진 구체적인 특권을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들은 고위관직을 독점을 했죠. 이들이 고위관직을 차지하게 되는 수단은 바로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고위관직을 독차지하게 되죠.
또한 이들은 대토지를 소유를 하게 되는데, 이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자기 소유의 토지 외에도 관리이기 때문에 관직 복무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습니다. 이것을 과전이라고 하고요. 이 과전 외에도 5품 이상의 관리들은 세습이 가능한 공음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문벌 귀족들은 대토지를 소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이들은 자신들끼리의 폐쇄적인 통원 관계를 맺고, 통원이라는 얘기는 서로 혼인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문벌 귀족 가문들끼리만 이런 폐쇄적인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특권을 계속해서 배타적으로 독점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런 가장 훌륭한 가문은, 제일 최고의 가문은 왕실이겠죠. 왕실과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독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보면 당시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 즉 인주 이씨가 어떻게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고 권력을 차지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연, 이예, 이성 등등도 있지만 여기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인물은 바로 이자겸이죠. 자, 이자겸을 보니까 자신의 둘째 딸을 예종에게 시집보내서 왕의 외척으로서 권력을 행사했고요. 예종과 이자겸의 둘째 딸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인종으로서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겸은 왕의 외척으로서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인종과 결혼시키는 거죠. 결국 인종은 자신의 두 이모와 혼인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겸은 권력을 독차지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인주 이씨를 비롯한 이러한 문벌 귀족 가문들의 이러한 권력 독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방 출신의 새롭게 관리가 된 사람들, 주로 과거였겠죠. 과거를 통해서 새롭게 관료로 진출한 사람들은 이러한 문벌 귀족의 특권 독점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들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이자겸의 난, 또 뒤이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문벌 귀족 사회를 흔들어 놓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자겸, 그리고 이자겸의 사돈이 척준경이라고 얘기를 했죠. 척준경은 당시 고려 최고의 무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자겸과 척준경 일파의 전횡에 맞서 인종은 측근 세력들과 함께 이자겸 일파를 제거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이제 이자겸과 척준경이 궁궐을 공격을 하고 궁궐을 불태우고 왕까지 이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자겸의 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이자겸의 난 이후에 인종은 당연히 이자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자겸 집에 거의 볼모, 인질로 잡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자겸은 거의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차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자겸의 아들의 종과 척준경 종 사이의 싸움이 계기가 되어서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이때 인종이 바로 척준경을 통해서 이자겸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한편 이자겸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척준경 역시 정지상이라고 하는 서경 세력에 의해서 탄핵당하게 되면서 이제 이자겸 일파들은 제거를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정지상, 또 이 정지상에 의해서 왕에게 추천된 서경 출신의 승려 묘청, 이들 서경 세력의 힘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 서경 세력들은요, 서경천도, 금국정벌, 칭제, 건원, 요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즉, 풍수지리서를 근거로 이제 개경에서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을 했고, 당시 강대국으로 떠오른 금나라를 정벌하자, 그
다음에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자,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핵심은 서경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서경 세력의 서경천도에 대해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하는 개경파 귀족들은 이들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고요. 결국 이제 그 서경으로 천도가 좌절되자 묘청은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계라고 해서 직접 봉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묘청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경에서 1년 동안 전개된, 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1년 동안 전개된 묘청의 난 역시 결국 개경파 귀족인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좌절되는 것이죠. 결국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기존의 문벌 귀족 사회를 흔들어 놓는 일대 사건이었고요. 자, 이런 문벌 귀족 사회가 완전히 붕괴된 건 바로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가 되고요. 자, 이후에 무신들이 권력을 독차지하게 되는 무신정권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무신정권의 성립 배경은 첫 번째, 의종의 실정, 의종의 정치를 잘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토지, 군인전이 있는데 이 군인전도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몬골 귀족들이 차지하게 되자 하급 군인들도 역시 불만을 갖게 되면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무신정변에 동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들 초기에는 정중부, 이방, 이고, 그 다음에 정중부를 제거한 경대승, 경대승이 죽은 다음에는 천민 출신의 이의민을 죽인 다음에 최충헌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4대 60년 동안의 최씨 정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신정권기의 정치기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헌이 집권하기 전까지 이 시기의 최고 정치기구는 중방이었습니다. 원래 중방은 무신들이 모인 회의기구였는데 무신정권 시기에는 이제 이 중방이 최고 정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최충헌이 정권을 장악한 최씨 정권기의 최고 정무기구, 최고 정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은 교정도감이었습니다. 한편 최충헌의 뒤를 이은 최우는 정방을 설치해서 모든 관리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제 왕은 거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자, 또한 이들 최씨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기반으로서 사병 집단을 거느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도방과 삼별초였습니다. 자, 이러한 그 무신정권기의 정치기구 좀 상당히 좀 많은데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100년 동안 전개된 무신정권기의 사회생활, 이 무신정권기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무신들 상호간에 정권 쟁탈전이 전개됐고요. 자, 무신정권기에는 중방을 통해서 권력이 행사됐습니다. 또 이들 집권 무신들은요, 개인의 토지, 자신들의 개인적인 토지, 농장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고 농민에 대한 수탈을 더욱더 심화시켜 나갑니다. 결국 농민들 참을 수 없겠죠. 공주 명학소에서 망소의 형제가 난 일으키기도 했고 김삼의 효심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민들도 신분 해방운동에 나서죠. 자, 앞서 얘기했듯이 이의민이라는 사람도 노비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비 출신이면서도 최고 그 권력자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에 자극을 받은 천민들도 신분 해방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만적의 난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고려의 대외 관계와 원간섭기의 사회적 변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고려의 대외 관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